자, 이 화면에서는 결국에는 0세부터 10세까지, 그 다음에 10세에서 20세까지의 두뇌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리고 그 나이에 두뇌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그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자극과 동기부여는 어떤 식으로 주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여기 오신 학부모님들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을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약 13세에서부터 20세 사이에 우리의 두뇌는 자기가 사용하는 시냅스를 남기고, 시냅스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강화하고,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는 또 반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없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갑자기 간이로 들어가는데 유럽에서 300년 동안 창의적인 업적을 남긴 약 2만 명의 그 인재를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창의적인 업적을 남기는 인재가 되려면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맨 처음 조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와 권력을 가진, 부와 권력과 그 지성까지 겸비한 부모를 둔 애들이 창의적인 성과를 더 많이 낼 것이다 라는 것이 편견이었다는 거예요. 대규모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그게 편견이 아니죠. 실제로 부와 권력과 지성을 겸비한 부모를 둔 아이들이 더 대학을 잘 가고 있고 더 출세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대학의 선발제도가 그다지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방향은, 원래 입학사정관제는 하버드에서 유태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하버드 그 졸업생들의 자녀를 좀 더 많이 뽑으려고 그런 식으로 출발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역사는 뭔가 음모에 의해서 입학사정관제가 출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입학사정관제는 잘난 부모를 두지 않은 아이들한테 훨씬 유리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학자가 조사했던 대로 부모의 권력과 부와 지성과 창조적인 업적을 남기는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조건. 3세에서 10세까지 엄마와 친밀했던 아이들은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어렵더라. 왜냐하면 엄마는 주로 관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자기주도성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특히 3세에서 8세 사이에 엄마가 일하느라고 바빴다거나 맞벌이를 했다거나, 그런데 엄마가 그 일을 즐겼어. 그 일을. 그래서 가정 내에서 스트레스가 전이가 되질 않았어. 이런 경우에 가장 창의적인 인재가 많이 나와요. 근데 가장 창의적인 인재가 안 나오는 케이스는 뭐냐? 엄마가 홈메이커,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에 대한 자기 직업 만족도가 떨어져. 남편이 돈을 너무 안 벌어와.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자꾸 애한테 전파가 돼. 이게 가장 나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10세에서 20세 사이에 반드시 멘토를 만나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10세에서 20세 사이에 이런 겁니다. 10세에서 20세 사이에요. 자기 영혼을 불사르게 만들어주는 멘토를 만나잖아요. 애가 유전자가 바뀌어요. 왜 그런 시기예요? 두뇌가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시냅스 가소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집안이 정말 형편없는 집안이고, 예를 들어서 좋아요. 막바지 17살까지 18살까지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고 아주 그냥 소년원에도 갔다 오고 망나니로 살았다고 칩시다. 근데 19살의 어느 날 정말 자기 영혼을 불사르는 멘토를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혁명이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1년 만에 서울대도 갈 수 있어요. 왜? 그런 식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거를 지금 나중에 더 이것도 중요한 거 또 나오네. 이거는 여기서는요 유전자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인데, 이게 서울 입학사정관제 검색하면요 제 유튜브 동영상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이 얘기는 제가 아이들한테 꼭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입학사정관제의 커다란 트렌드가 뭐냐면은 심층 면접이에요. 심층 면접. 자, 기본이 교수 한 명당 학생 한 명입니다. 기본이. 근데 더 심한 학과도 있습니다. 교수 3명당 학생 한 명을 앉혀놓고 면접을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면접에다가 별명을 붙였어요. 영혼을 해부하는 면접이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치동 학원가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스펙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공부 실력을 만들어줬어. 그러나 세계은행 총재가 된 김용식 한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트머스 대학 총장 시절에 입학사정관제 심사관으로 직접 들어간 적도 있는데, 그 사람이 학생들 그때 8대1인데 8명 중에 4명을 떨어뜨리는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의 눈동자만 보면 안답니다. 눈동자만 보면, 학생 눈동자만 딱 보면 얘가 정말 공부가 좋아서 했는지 아니면 뭔가 대가, 출세하기 위해서 엄마가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는지는 눈동자에서 바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50%를 잘라버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공부가, 그 명문대 지원자들 중에서 정말 공부가 좋아서 한 애는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 화면에서 뭘 나타내 주는 거냐? 그러니까 교수들이 심층 면접을 할 때 돌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돌발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인류 문명과 인간에 대한 개념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는 몰라. 예를 들어서 패러다임이 뭔지도 모르겠고 스키마가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패러다임을 소설용어로 풀면 어떻게 돼요? 저는요, 제가 보기에 세상은요, 이런 것 같고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언어를 정의하는 겁니다. 즉, 아이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가 전문 용어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성인들이 전문 용어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식의 그물망 전체를 어느 정도는 아이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멘토가 할 역할이죠. 거기에 대해서 두뇌는 무엇이고 공부는 무엇이고 너네들이 왜 성적이 좋아야 되고 권력이란 무엇이고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독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는 장이죠. 이 장이. 이건 인간의 지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런 거를 하는 장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지식이 마태 효과가 일어나는가. 즉 많이 아는 놈은 이상하게 공부가 더 잘 돼. 속도가 빨라. 왜 인간의 그 머릿속에서 지식은 그렇게 쌓여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동기부여가 됐을 때 수용체가 변화함으로써 long-term potentiation, 장기 강화 효과. 즉 무슨 얘기예요? 워밍업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완전히 올라간 상태. 그걸 장기 강화 상태라고 하죠. 두뇌. 어떻게 하면 그 상태로 가는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영어 단어를 외울 때요, 가장 무식한 게 뭐냐면 A, B, C를 이렇게 쫙 외우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개념은 전부 다 반대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어 단어는 반대말로 정리를 하면서, 단어장 정리를 하면서, 이따 그 예가 나오고요. 창조성의 3단계가 있어요. 창조성의 3단계. 1단계, 온몸의 경험, 전체 체험, 감정과 감각을 언어와 함께 상징화시킨다. 2단계, 그 상징화된 개념들을 서로 어소시에이션 한다. 묶는다. 근데 어떻게 묶어야 돼? 공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술대학 입시에서 교수들이 그 아이에게 이미지를 보여주고 논술을 해봐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게 거기서 많이 보는 게 뭐냐면요, 그 아이가 얼마나 이 공감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건 이제 영감의 단계죠. 노벨상 수상자들. 젊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젊었을 때 이미지가 팍 떠올라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다가 20, 30년 만에 상을 타는 그런 단계죠. 이연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을 연결지어서 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실제로 모든 입학사정관제 교수들이 원하는 학생이에요. 왜 이런 학생을 원하죠?
자기들이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두뇌가 필요하거든요. 그 자기 밑에서 일할 조교들이 제발 이런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해한 형상 그 능력이. 그걸 원하는 교수들이 많습니다. 이거 이제 자기주도성이 얼마만큼 그 공부에 좋은가에 대한 건데요. 단순하게 수업을 들으면 5%, 책을 읽으면 10%, 시청각을 하면 20%, 토론을 하면 50%, 실험이나 요약을 하면 75%. 그런데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지금 잘렸어요.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시험 문제, 예상 문제를 뽑으면 90%의 공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수업 그냥 듣는 애하고 자기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예상 문제를 뽑아보는 애하고 몇 프로 차이? 85%의 효율의 차이가 납니다. 공부에 있어서. 이건 맨 마지막으로 뭔지 알아요? 교과서를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학생이.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한남대학교, 그 다음에 저기 뉴욕의 매트스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이것도 우리 두뇌에 있어서 동기부여와 관련된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공부가 잘 되거든요. 기억물질이 잘 나와요. 근데 아이들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잽싸게 책을 보고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죠. 근데 제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너 엄마가 나한테 잔소리했어? 짜증날 때 기억물질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빨리 공부해. 그것만 명심해도 네 인생은 개벽한다. 네 인생 완전 혁명이야, 혁명. 그럼 애들이 정말요? 밥 먹을 때 공부가 제일 잘 돼. 밥 먹을 때 너 옆에 그 동영상을 틀어놓든지 동영상 강의를 듣든지 아니면 옆에다 단어장을 놓고 밥 먹어. 밥 먹을 때 기억물질이 제일 잘 나와. 학습효율이 5배야. 정말요? 애들이 바뀌는 거죠. 이거는 체질에 따라서 어떻게 예습복습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인가를 다룬 거고요. 이게 이제 가장 효과적인 공부법. 어떻게 하면 기억물질인 그 아세틸콜린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에 대한.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 티칭 기억법이라는 게 있죠. 티칭 기억법. 가르치고 토론하고 시험 문제를 만드는 거. 굉장히 좋고요. 기침하셔도 됩니다. 제일 좋은 건 트라우마 기억법인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아주 제일 재밌어하는 겁니다. 이 호문클루스라는 우리 두뇌의 피지를 표현한 작은 그림이죠. 그래서 손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렸을 때 저런 어떤 운동들을 해야지 지능이 더 좋아지고 그런 것에 대한 페이지고요. 이거는 이제 미래학으로 본 지구촌이에요. 간단하게 여기서는 핵심은 이겁니다.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음식 지본주의였다.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부자였고 최고였다 이거죠.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약 250년 동안 발달을 합니다. 자본주의가 250년 동안 발달을 해서 마지막의 정점인 금융자본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냥 공짜로 돈을 버는 그런. 근데 이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망가졌는데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는 2008년과 같은 일은 인류 역사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하나의 특이한 시점이었어요. 2008년 이후에는 그러면 인류 문명이 어떻게 되느냐. 집단 실업의 시대가 옵니다. 인재가 대거 수입됩니다. 한국. 그리고 밑으로 깔아앉았던 땅의 가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의 가치가 갑자기 격상하게 됩니다. 음식값이 올라가면서 땅값. 그래서 아파트값은 떨어지고 땅이 있는 데만 지금 가격이 올라가죠. 다 그런 트렌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융자본주의는 뭘로 대체가 되느냐? 바로 문화뇌본주의로 대체가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어떤 식으로 이 미래학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귀농의 러시가 일어날 것이다 쭉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자, 이제 점점 입학사정과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교육의 흐름은 이겁니다. 창의성, 3S예요. 창의성,
성성, 융복화, 인격입니다. 인격. 이게 세계 교육의 흐름이고요. 입학사정관에서 보는 세 가지는 뭐냐? 굉장히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스토리 크리에이티비티. 너만의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창의성도 있어야 돼. 두 번째, 스케일 플렉시빌리티. 스케일이라는 거는 보험입니다. 보험이 하나에. 내가 한국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을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일종의 우리 틈새 시장 개념, 니치라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 니치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제가 어렵게 풀어서 스케일 플렉시빌리티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sympathy, scalability예요. sympathy는 공감 능력이죠. 무슨 얘기냐? 내가 엄청나게 창의력도 있고 말이야. 그냥 니치, 틈새 시장을 아주 잘 찾았어. 나도 스토리가 있어. 근데 뭐예요? 전 인류적인 공감이 좀 잘 안 돼. 약간 얘가 좀 딴 길로 가는 것 같아. 다 같이 행복해지는 길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입학사정관에서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바로 봉사라는 겁니다. 봉사. 이거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함께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함성입니다. 함성. 그러면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창의성의 6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환경이죠. 지적인 환경. 한 국가의 문화적인 힘입니다. 근데 그 지적인 환경 속에서 뭐가 쌓여요? 지적인 자산이 쌓이죠. 환경이 좋아야지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지지력이죠. 신뢰해주고 부모가 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주도성, 자기가 의지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렸는데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난 너가 좋아하는 것을 밀어줄게. 이겁니다. 부모가 미래가 불확실한데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미래로 갈 것처럼 자식을 공부시켜버리면 그렇게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창의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통섭력인데 잊어버렸는데 이거 뭐였지? 네? 숲을 보다. 어떻게 알았어요? 찍었어요. 이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래야지 입학사정관제 뽑혀요. 이거만 보고 숲을 보다라고 어떻게 알아 이거죠. 그렇죠. 숲을 보는 통섭력이 있어야만이 창의성이 생깁니다. 자, 이게 이제 김용 씨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 건 우리 눈에 아주 잘 보입니다. 시켜서 했는지 하고 싶어서 했는지는. 공부가 눈동자만 딱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접관들도 안 되는 겁니다. 기업의 면접관들도. 자, 이제 입학사정관제가 나왔고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는데 지금 몇 분 지나갔나요? 20분. 20분이요? 그럼 5분만 더 하자. 25분. 자, 입학사정관제의 3요소는 현재입니다. 현재. 자, 미래는 바뀔 수가 있어요. 입학사정관제가 등장한 거는 사실 우리가 창조경제로 가야 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교육 비용 압도적 1위인데 대학 학업 성취율은 최하위권 55개국 조사했는데 53등 이런 지금 상황이란 말이야. 한국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문화 내본주의에 있어서 창조적인 경제력에서 앞서는 그런 국가가 되냐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입학사정관제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선봉에 서울대는요 내년인가 언젠가 뽑는 인원의 60% 정도를 수능 등급까지도 보지 않고 뽑습니다. 이제 자, 언젠가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 수능까지도 무시하게 됩니다. 언젠가 100% 완벽한 입학사정관제를 뽑는 날이 금방 옵니다. 그건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으로 학교와 사회는 서로 섞이면서 발전하는 이거. 그래서 지금까지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했던 선진국에서 그 아이가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을 명문대를 들어가서 창조적인 인재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뭐냐를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재상이었습니다. 부모는 어떤 사람을 인재로 보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자식은
인재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인재는 어느 범위에 있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 자식이 입학사정관제를 통과할 확률은 확 줄어듭니다. 네. 이거. 그래서 현재는 커트레인지 예를 들어서 저 등급이 3등급이 그 서울대 미대 같은 경우에 두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등급을 통과하면요 심사위원들이 이게 단계별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얘는 1등급만 5개고 얘는 3등급이 3개인데 그럼 통과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얘네들의 성적을 그 다음 심사관들은 안 봅니다. 동구망 해놓고 채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1등급은 떨어지고 3등급은 붙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왜? 두 번째 심사위원의 관점에 있어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예요? 얘가 더 우수할 수 있단 말이죠. 공부는 못하지만. 바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있는 장기적으로 제 예상은 커트레인지는 독서 이해력으로 대체가 될 것 같아요.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성숙도죠. 근데 자기주도학습 성숙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자기주도성이에요. 엄마 아빠가 자기주도성을 이렇게 스펙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학생 수준에 이해할 만한 자기주도성이죠. 억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창의성이죠. 그 다음에 기록이 있어야 되고 자소서 같은 것도 일종의 기록입니다. 자, 진로 성숙도라는 거는 일종의 얘가 동아리 활동도 하고 리더십이 좋아 애들을 데리고 봉사도 하고 가난한 집 애들 이렇게 무료로 과외도 해주고 막 그랬어요. 책도 많이 봤어요. 책을 보면서 독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씀으로써 그 자기 자신의 학습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진학하고자 하는 그 전공에 대한 열망이 그 속에 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또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 학교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거를 줄여서 바로 전공 열정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안 가고 성균관대를 간다. 그럼 성균관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죠.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 성균관대 역사, 그런 거. 그 예입니다. 그런 거는 예이고. 아무튼 그렇게 쭉 바뀌어갈 거고요. 5분 넘었겠는데 30분 찍을까요? 지금 몇 분이네. 요것만 얘기하고 아까 김은영 선생님이 미술대학 학생들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바람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단적인 명언이 MIT 공대의 그 창의성, MIT 공대에서 이제 그 공돌이들만 있으면 좀 창의성이 떨어질까봐 디자인을 많이 아는 사람을 모셔와가지고 창의성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그 연구소의 원장이 존 마에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마에다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 시대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CEO는 아트와 디자인 분야에서 나올 것이다. 아트와 디자인 분야에서 차세대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미술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굉장히 높죠. 요구 수준이. 그래서 시험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공토론 수업이 좀 필요한데 이건 미술대학의 경우로 내가 커리큘럼을 짜는 거고, 근데 우리가 논술을 하고 전공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문명의 트렌드입니다. 문명의 트렌드. 문명의 트렌드를 따라서 경제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문화인류학, 진화심리학, 인지내학, 행동경제학, 세포생물학, 후성유전학, 포스트모던, 양자물리학, 그리고 미래학.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는 사람이 지도를 해야 되겠죠. 제가 거의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여기서 끊을게요.